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자, 11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여전히 날씨가 좀 쌀쌀하죠.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저도 이제 확실히 날씨가 건조하니까 목이 굉장히 많이 메이는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오늘 기사 한번 볼까요? 오늘은 거의 처음인가? 데일리 뉴스에서 소개해드리는 거는 경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경매로 강남에 집 살까? 미안하지만 못 산다. 왜냐면 대출이 안 나오고요. 또 경남에 잘 안 나와 이게. 자, 그래도 괜찮은 툴이에요.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양기철님은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의 부회장님이시래요. 와, 봅시다. 경기가 안 좋거나 부동산 매매 시장이 침체가 되면 얼마간의 시차를 두고 부동산 경매 시장이 호황기를 맞이한다. 그러니까 이제 안 좋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체되고 나서 무조건 좋다 그게 아니고 계속 사이클이 있다는 거죠. 자, 금리가 올라 이자 부담이 늘어날수록 규제가 강해 부동산 매매가 어려워져도 경매 물건이 늘어난다. 죄송해요. 이게 이제 부동산 경매 시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경매가 안 좋거나 매매 시장이 침체돼도 경매 시장이 좀 호황기를 맞이하고 금리가 오르거나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규제가 강할수록 경매 물건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이제 경매하기에 좋은 시기라는 거죠. 지금이 사업자금, 생활자금, 다른 투자를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사람들이 원금이나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게 되면 채권자들이 민사집행법, 그쵸?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강제로 처분해서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때문인데 이를 부동산 경매라고 한다. 그렇죠. 부동산 경매, 민사집행법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018년 한 해에만 약 13만 건이 경매 시장에 나와서 이 중 4만 6천 건이 낙찰이 됐다. 죄송합니다. 낙찰 금액만도 11조 1,500원, 1,500억, 1,500원이래. 와, 대박. 보세요. 18년 13만 건이 나왔고요. 이 중 4만 6천 건 낙찰. 와, 금액이 11조 1,500억. 엄청나네요. 자, 그리고 경매와 유사한 것으로 공매가 있는데 부동산 공매란 공적기관이 세금 등을 체납해서 압류한 재산이나 공공기관 보유 재산을 일반인에게 매각하는 것. 현재는 온비드라는 공공자산 처분 시스템을 사용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행하고 있다. 부동산을 공개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서 매각하는 점은 경매와 동일한데 일단 이 시간에는 경매에 대해서 살펴보자. 공매는 국세징수법을 좀 아셔야죠. 아무튼 요 정도만 하고요. 비슷해요. 자, 이제 이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이제 경매 좀 팁인데 한번 보자고요. 경매 투자는 낙찰가의 절반 정도는 자기 돈으로 기일은 넉넉하게 감정가의 70에서 80% 이하로 낙찰받아야. 맞는 말인데 맞는 말씀이신데 약간 좀 교과서적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벗어나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저는 경험이 없는데 이제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역발상을 통해서 낙찰을 받으시고 이제 결국에는 낙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낙찰 받은 게 어떻게 해서 내가 돈으로 될 거냐, 수익이 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부동산 경매는 크게 임의 경매, 강제 경매, 형식적인 경매로 나올 수가 있는데 경매의 종류. 자, 임의 경매. 채권자가 미리 등기부등본에 설정해 놓은 저당권을 근거해서 법원의 강제 매각을 통해서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 자, 강제 경매. 야, 이거를 하나씩 다 설명하자면 이거 오래 걸리겠다. 자, 강제 경매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가압류 혹은 일반 채권자가 재판을 거쳐서 경매 진행 허가를 받아 실행하는 경매를 말한다. 형식적인 경매란 공동소유 지분의 분할이나 상속재산의 현금화 등을 위해 진행하는 경매로 채권 청구 금액이 0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금 굉장히 짧게 이렇게 썼지만 얘가 엄청나게 많은 걸 또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시간에 대해서 무슨 경매에 깊숙한 법리라던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게 있다라는 것 정도 소개니까 요 정도만 넘어갈 텐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깊게 좀 하셔야 돼요. 자, 투자 관점에서 보면 부동산의 질은 이미 경매 물건이 더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게 이런 게 좀 재밌는 거죠. 이분이 보시기에는 부동산의 질, 그러니까 투자 가치가 좋은 거는 이미 경매 물건이 좀 더 괜찮은 것 같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이미 경매란 채권자가 등기부등본에 설정해 놓은 저당권을 근거해서 이제 법원에다가 매각합시다라고 해서 채권을 넘기는 건데, 이 채권자가 누구냐면 이미 경매는 대부분 다 금융권이에요. 금융권. 은행.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은행이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자기들 손해볼 짓을 절대 안 해요. 근데 얘네들이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는 물건인데 저당권을 잡아서 대출을 해줬다? 그러면은 이 정도는 내가 경매 넘어가도 대출 빌려줘도 내가 회수할 수 있어 라고 보기 때문에 해준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금융권이 돈을 빌려줄 때 양호한 부동산만 담보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근데 이제 뭐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나 권리관계는 강제경매 물건이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임의경매 이제 이건 약간 이분 개인적인 특징인데 투자 가치에 있어서 약간 좀 선호가 된다고 하고 이거는 좀 상대적으로 안전. 근데 꼭 그런 건 아니겠죠. 자, 강제 경매는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해서 사전 심의를 거쳐 경매 진행 여부가 확정되는데 경매를 통한 현금화가 목적인 형식적인 경매는 경매 대상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권리관계는 강제경매 물건이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강제경매는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해서 사전 심의를 거쳐서 경매 진행 여부가 확정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냥 이런가 보다 요 정도만 좀 할게요. 자, 형식적인 경매는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모든 부담금을 인수하는 게 원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해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따져서 응찰해야 된다. 어렵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세금이 어려운 이유도 제가 강의 때도 말씀드리지만 이 법률 용어가 좀 있어서 어려워요. 세금도. 마찬가지로 경매도 이게 법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민사집행법이고요. 공매는 국세징수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법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된다. 근데 얘를 하고 나서 나중에 일반 매매 하잖아요. 그럼 일반 매매가 되게 쉬워요. 상대적으로. 물론 이제 거기에 경험이 좀 들어가셔야 되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공부만 한다고 갑자기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바로 뭐 수술실에 내가 들어서 배 째고 막 환자 수술하고 막 바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실습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자, 이제 이분이 말하는 경매 투자 시 유의해야 될 사항. 자, 첫째, 기일을 넉넉히 잡아야 된다. 경매 절차는 입찰, 낙찰 허가, 잔금 납부, 명도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최초 입찰부터 최종 명도를 받기까지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일이 꼬여서 명도가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자금 계획, 운영 계획 등을 세울 때 기일을 넉넉하게 잡아야 된다. 동의합니다. 이제 좀 깊게 들어가면 입찰 이제 법원에 가서 하는 거를 말하는데 그 입찰 전부터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찰이라고만 보시면 안 된다. 그리고 나중에 명도에 있어서도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는데 경매 같은 경우에는 명도 할 때 이제 인도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해버리면은 소송까지 안 가고 좀 빨리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고려하면 사실 1년 이상은 안 걸리는데 이제 이분은 이제 좀 보수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좀 길게 봐야 된다. 왜냐면 사람 일이라는 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특히 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말이 그렇지 법대로 한다 하더라도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잘. 제가 아는 분도 되게 경매를 잘 하시는 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거기 이제 살고 있는 사람이 이제 경매를 당했는데 그 살고 있는 사람 이제 내쫓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장애인이라던가 뭐 연세가 많으신 분 그러면 이제 자기도 아무리 돈도 돈이지만 이게 좀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안 하신다 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자 두 번째 낙찰 금액의 절반 정도는 자기 돈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
자, 이거 좀 써볼까? 경매 유의사항 기를 넉넉하게. 그리고 낙찰 금액의 절반 정도는 자기 돈으로. 자, 그래서 과거에는 낙찰 가격의 70% 정도는 대출이 가능했는데, 예, 그래서 20, 30% 정도만 자기 자본으로도 경매 투자가 가능했어.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것 때문에 경매 시작을 했어요. 진짜 예전에 잘 나갔을 때는 80%도 막 넘게 나온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 지역에서는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는 경우에도 일반 매매와 동일한 LTV가 적용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차라리 법인이 하나 이게 좀 대안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제 비규제 지역으로 가야죠. 비규제 지역으로 가서 대출을 좀 일으키는 방법도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해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 대출도 대출 한도가 일반 대출과 동일한 비율로 축소가 되는데, 여기는 규제지역, 규제지역. 투기지역하고 투기과열지구.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이라든가 비규제 지역 가면은 법인 대출은 나와요. 근데 이제 좀 그 정부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좀 관망해서 하실 필요는 있고요. 저는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법인으로 이것저것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참 시간이 너무 빨리 가. 5월달에 나와서 지금 한 몇 개월 안에 좀 이게 셋업을 좀 해놓고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 지금 제가 열심히 지금 막 하고 있는 게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내가 노동력을 투입하지 않아도 어떻게 하면 이게 현금 흐름이 계속해서 들어올까, 지금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좀 불필요한 건 좀 제거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딴 얘기 났네. 자, 결론적으로 수도권. 그렇죠. 여기 나왔죠. 정확히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에서는 주택 혹은 주택상가 경영주택을 경매로 낙찰받는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은 낙찰가의 절반 이하다. 그리고 세대수가 많은 경우에는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제 방공제라는 걸 해요. 그게 이제 최우선 변제금이기 때문에 서울이 3,700만 원일 거예요. 보증금이 1억 1,000인가? 그 이내에서.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방공제를 많이 해버리면 대출 자체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뭐 이것저것 떼버리면 남는 것도 없을 수도 있고. 자, 세 번째. 최초 감정평가 대비 약 30% 이상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아야만 투자 가치가 있다. 이건 생각이 좀 달라요, 저랑. 감정가 대비 약 30% 이상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아야. 근데 저는 이거는 의견 좀 다르다. 자, 일단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자, 경매 시작 가격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액이 다소 후하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상승기 때 그렇죠. 하락기 때는 또 반대예요. 그리고 설령 후하게 평가가 된다 하더라도 이거를 30% 이상 낮은 가격으로 받는다? 지금 주택 같은 경우는 다 100% 넘어요.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오를 거를 기대하고 받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물건 자체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매를 하시는 이유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싸게 살 수 있다. 이게 경매의 가장 큰 매력이죠. 자, 그런데 주택은 이제 워낙 사람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져서 싸게 잘 못 사요. 근데 두 번째, 그래도 경매를 통해서 주택을 사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강남이라고 해봐요. 지금 매수자 우위 지수가 높아서 매도자들이 물건을 안 내놓는다고 해요. 그래서 물건이 싹 다 들어갔어. 근데 갑자기 경매로 하나가 나왔어. 근데 되게 괜찮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물론 이제 간평하고 시세를 따져야 되겠지만 투자 가치가 있다면 100%라도 받아야 되는 거죠. 1회 입찰 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조금 약간 저랑 생각이 다릅니다. 감정평가액이 시가보다 낮게 평가돼서 채무자가 억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후하게 되는 경향도 있다. 물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은 최소한 한 번 이상 되는 입찰하는 게 현명한데, 보통 1회 유찰 시마다 20%씩 하락, 경기도 같은 경우는 30%, 그리고 낙찰 이후 명도 시까지의 이자, 명도에 소요되는 비용, 장기간 방치로 인한 수리비 등을 계산해 보면은 낙찰 가격이 시세 대비 20에서 30%는 저렴해야 투자 가치가 있게 된다. 근데 모든 건 그러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경매 시장에 참여하는 바람직한 자세가 뭘까? 당연하죠. 이거는 투자 원칙 세우고 참여해야 되죠. 묻지마 하시면 안 돼요. 어느 지역에 참여할 건지, 아파트, 상가 등 어떤 종류 할 건지, 투자 금액은 얼마 정도 할 것인지 등 사전에 투자 원칙을 세우고 참여하는 게 좋다. 원칙 없이 참여하다 보면 분위기에 휩쓸려서 냉철한 분석을 생략한 채 낭패를 보기 쉽다. 초보자라면 자신이 잘 아는 지역 경매 물건에만 참여하는 것도 방법이다. 저도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초보고요. 그래서 뭐 계속해서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심 물건 등록해놔서 이게 얼마에 낙찰됐지? 이거 나중에 결국은 이렇게 됐네? 그리고 실제 현재 시세 봐서 이렇게 올랐네. 그때 받았어야 되는 게 맞네. 70%가 아니라 100%라도 이런 거 보고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 경매와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한 후 경매 지식에 참여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법 공부하는 거예요. 법 공부. 그렇기 때문에 좀 용어라든가 그런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잘 하셔야 되고요.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외에도 경매 절차, 방법, 권리 분석 등 경매 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지식 필요한데 이게 사실은 아까 말한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그거라고요. 권리 분석을 잘못해서 추가 부담금을 떠안게 되거나 더 큰 손실을 보기 위한 경우도 더 큰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배당표라고 있어요. 배당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엄청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매로 어떤 집이 5억 원에 낙찰이 됐어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이게 5억 원 가지고 비찬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5억 원 이게 이 경매 내가 낙찰받은 사람이 5억 원을 내면은 이 법원에서는 그 5억 원을 가지고 그 채권자한테 돈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매 약간 이미지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 과거에는 뭐 이렇게 뭐 망한 사람 집이 어떠고 저쩌고 해서 되게 막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셨는데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이 경제를 순환시키고 경제가 잘 돌아가게끔 도와주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 경매가 없다 어떻게 된다? 채권자가 돈을 못 받아요. 그리고 채무자가 막 갑자기 배짜라 해가지고 하는 경우 막 그런 일이 발생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아까 말한 5억짜리 집이 낙찰이 되면 이제 거기서 가장 먼저 떼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필요경비, 집행비용. 법원에서 자기들이 이거를 막 했으니까 관련된 뭐 실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가장 먼저 떼버려요. 그리고 1순위, 2순위, 3순위 해가지고 배당 순서를 쭉 해가지고 다 하고 그 돈에 따라서 나머지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낙찰자가 아니라 세입자라고 가정을 해봐요. 내가 그 5억짜리 집에 들어서 3억의 전세를 살고 있는데 이 5억짜리 집이 경매로 넘어가 버렸다. 그러면 나는 5억에 낙찰 받았으니까 충분해. 나는 3억 받을 수 있겠지? 재수 없으면 못 받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순위에서 밀려버리면은. 그래서 이 배당표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순위에서 되게 밀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까 말한 법원의 집행비용 그거는 무조건 다 빠져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최우선 변제금은 세입자 입장이니까 오히려 좋은 건데 아까 보증금 3억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못 받아요. 최우선 변제금을. 아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1억 1천이 넘으면 안 돼요. 그리고 재수 없이 만약에 이 사람이 집주인이 선대출을 한 2억 정도 끼웠다. 그러면은 그게 1순위가 되고 2순위가 나한테 그 전세 보증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날 이사 가면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세요 막 그러잖아요. 그게 순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뭐 동사무소에서 하락해서 한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순위 높이려고 하는 거고 이제 더 막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여러분들 순위를 높이게 해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아야 이 집주인이 어떤 집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보증금은 어떻게 하고 있고 월세는 어떤지 그걸 파악하려고 정부가 여러분들을 믿기로 해서 정보 제공하라고 한 거예요. 월세 세액공제도 똑같아요. 내가 월세 받은 거 꼬박꼬박 신고하면은 연말정산할 때 한 달치 정도 빼주잖아요. 75만 원 맥스로 해가지고 그것도 똑같은 거다. 서민경제 이바지하겠다 그게 아니고요. 물론 조금은 있어요. 2% 정도. 그런데 나머지 98%는 집주인의 그 월세 그리고 임대소득 그거 파악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 배당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순번대로 쭈르륵 해가지고 이거 내가 받았을 때 얼마가 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묻지마 낙찰, 과한 몰입은 경계해야 된다.
최근 부동산 규제가 심해지자 경매보험에 많은 투자자가 몰린다고 한다. 경매교육학원도 문전성시다. 강남 아파트 경매 응찰자가 기본 10대를 넘어서고 낙찰가도 감정평가액을 훨씬 상회해서 고공행위를 보인다고 한다. 자, 이건 뭘 의미해요? 저는 이분이 쓴 걸 보기에 앞서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냐면, 기본 10대를 넘어서는 이유는 강남 쪽에 아파트가 안 나오니까. 두 번째, 감정평가액을 훨씬 상회해서 고공행위를 보이는 경우 역시 왜 그런다? 나중에 오를 거라고 기대를 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간의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이 사실상 어려운 현실에서 20억이 넘는 아파트를 오로지 현금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는 것. 대출 규제 대책의 나비 효과로 현금 부자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의 기회의 불평등 형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서울, 특히 강남 집값은 더 오를 거라는 믿음이 아직도 견고하다는 걸 의미한다. 어우,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부회장님. 자, 가진 돈이 얼마 없는 소시민들이 경매 시장에서 현금 부자들과 경쟁해서 낙찰받기는 쉽지 않다.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소시민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남들과 다른 전략을 가야죠. 남들이 모두 아파트를 볼 때 아파트 말고 다른 거를 봐야 되고요. 남들이 모두 강남을 볼 때 우린 다른 데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작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강남에 있는 부동산이라는 이유만으로 경매를 한몫 챙기겠다는 각오로 무조건 베팅하고 보는 경매에 대한 과한 몰입을 경계하자. 충분히 분석하고 충분히 학습한 후에 참여해야 실패하지 않는다. 경매 시장도 정글이다. 결코 쉽지 않다. 어우, 좋았습니다. 괜찮았는데요? 그죠? 경매도 재밌잖아요? 경매도 기사 나오면 좀 분석해드릴까요? 싫은 말고요. 저 혼자 해야지 뭐. 회사를 그만두고 초반에 했던 빨리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경매 공부를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이제 호빵님이라고 혹시 뭐 이제 뭐 이런 거 말하는 거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어차피 1년에 2번 정도 강의를 하세요. 가지고 내년은 아마 2월 달에 할 거고요. 그리고 아마 8월에 해서 아마 1년에 2번 정도 강의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작년에 이렇게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되게 잘한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공부를 좀 지금 하시고 이제 11월이니까 좀 고급적인 거를 하고 싶으시면은 2월 달에 호빵님 강의를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외에 이제 여러분들 또 다른 강의나 책도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챙겨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든지 많이 알아두면 좋은데 특히 경매는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툴 중에 하나예요. 아파트는 기본이고 상가, 토지, 오피스텔 뭐 엄청 다 얘는 없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생에 있어서 부동산을 내가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한 번 정도는 꼭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설령 경매를 내가 낙찰을 잘 못 받는다 하더라도 경매 공부, 이 민사집행법이라든가 국세징수법, 그리고 관련된 어떤 계약의 일반, 대출, 그리고 심지어 이제 협상, 이런 것들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렇게 하고 나서 아파트 시장을 딱 가잖아요. 그러면은 애쓴다 니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상대적으로 되게 쉬워요. 그래서 좀 그런 것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오케이. 자, 오늘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날씨가 이제 좀 오늘 오후부터 약간 살짝 풀렸는데 여전히 좀 쌀쌀하니까 우리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잘 챙기시고 가장 기본적인 건 건강이겠죠. 내가 내 자신을 잘 사랑하고 돌봐준다면은 가장 기본이 건강이에요. 그래서 저도 절대 무리하지 않으면서 건강 관리 잘 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담으로 어제 우리 애가 갑자기 뭐 이렇게 잘못 먹었는지 살짝 알러지 그 증상이 있어가지고 물어봤는데 그 어린애들 그 알러지에 있어서 특히 목하고 입술이 간지러우면은 되게 조심해야 된대요. 저도 몰랐어요. 그게 이제 갑자기 잘못한 경우에 이제 급하게 이게 막 부풀어 오르거나 하면은 기도가 좀 이렇게 좀 불편해가지고 숨을 잘 못 쉬거나 그런 경우도 나올 수 있대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응급실에 가는데 다행히 이제 그 가는 과정에 다 깔아앉고 그래가지고
특별히 뭐 하진 않았는데, 그래서 그냥 주사를 놓으려고 하길래 제가 좀 보니까 좀 미안하지만 응급실에 계신 분들이 이제 항상 그 전문의가 상주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우리 레지던트 막 그런 분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좀 이분들이 확신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안 마치겠다. 지금 괜찮은 것 같다. 대신 우리가 이제 저녁에 잘 보겠다. 혹시라도 이상하면 응급실 바로 데려오겠다 했는데, 역시, 아버지의 선택은 옳았다. 왜? 저는 10년 대운이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의사결정에 있어서 뭐만 찍으면 잘 맞아요. 그래서, 아파트도 찍으면 맞아, 막, 이렇게. 농담이고요. 마지막 부분은 좀 농담인데,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병원을 무조건 좋아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애한테 그 약물을 투입한다? 주사를 맞춰서? 뭔가 이게 괜찮은데 상태가? 굳이 내가 저걸 넣어야 되나? 제 몸속에?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아닌 것 같다고. 오늘 아침에 본 적에 멀쩡해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아무튼 여담으로 좀 이런 말씀 드리는데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세요. 아시겠죠? 자, 편한 밤 되시고요. 오늘자 데일리 뉴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